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봅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정말 많은 언론들, 인터넷을 또 달구고 있는 이 천만 유튜버 찌양 사건과 관련해서 악성 이슈로 조회수를 올리려는 이른바 그 사이버 레카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그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에 대한 제재와 또 관련자 처벌이 어려운 구조를 이대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건지 여심 저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그 방송에선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저도 그 사이버 레카 좀 피해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연예인 가십을 좀 다루는 어떤 그 익명의 유튜버가 저에 대한 걸 올렸는데 제 이름 빼고는 사실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뭐 조회수가 100만 건 정도 달하면서 제가 저도 조치를 좀 취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두 분은 혹시 뭐 인터넷에 뭐 허위 사실이나 그런 건 없을까요? 저희는 관련 사건을 하고 있죠. 저희를 대상으로 한 거는 찾아보지 못했어요. 사실 변호사분들이라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좀 저랑은 또 다르게 찌양 씨의 이 사태는 정말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온라인에서 사이버 레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들리고 있는데 찌양 씨가 그 전 남자친구 폭행을 고백하면서 알리게 된 배경에는 그 레카 연합이라고 부르는 그 유튜버들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했고 또 이번 사건에 대한 좀 설명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버 레카, 이 레카의 뜻이 좀 어떤 건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개요는 그렇습니다. 가세연이라는 사실상 폭로를 주된 컨텐츠로 제작하는 또 유튜브가 있죠. 가로세로 연구소.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찌양이 최근에 협박을 당했다. 그리고 이제 돈을 뜯겼다는 취지의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립니다. 그런데 그 영상에 어떤 적절함에 대해서도 논란이 됐던 게 찌양으로서는 좀 숨기고 싶었던 과거에 대한 사실상의 폭로가 있었던 거죠. 그것이 빌미가 돼서 돈을 상당 부분 주게 됐다라고 해서 구제혁이라는 유튜버 5,500만 원을 가져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런 폭로를 막기 위해서 용역계약서까지 쓰고 부가세까지 더한 5,500만 원을 가져갔다고 하지만 그 부분 압수수색이 단행될 정도로 지금 공갈 혐의 수사기관이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찌양 씨가 이 고백한 게 과거에 남자친구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강제로 일을 시켰고 본인이 더 이상 할 수 없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유튜버로 활동을 하게 됐다. 그 경위를 설명한 거예요. 다시 영상을 돌이켜 봤더니 이제 멍이 들고 왜냐하면 그 남자친구로부터 이제 폭행이 있었다는 것이니까요. 과거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고소를 진행했고 성범죄와 폭행, 뭐 갈취 이런 부분을 문제를 삼았는데 해당 당사자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해서 공소권 없음 결론이 났고요. 그 이후에 이런 사실관계들을 알게 된 이른바 레카연합. 레카라는 건 말 그대로 레카차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교통사고 현장에 군안차로 이제 견인하는 그 맞습니다. 굉장히 속도감 있게 그 현장에 빨리 도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하나의 비유적 표현으로 유튜브 생태계에서 굉장히 어떤 이슈가 생기고 유명한 셀럽이 어떤 구설수에 오르면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을 탐사다, 뭐 공익성이다라는 명목으로 파헤치는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는데 과연 공익성에 부합하는지 이번 일을 계기로 좀 점검할 필요가 수면 위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사이버 레카는 찌양 사건뿐 아니라 최근에도 정말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가 됐었는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까요? 네, 그 강남에서 있었던 롤스로이스 자동차 사고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때도 사고 가해자의 지인에게 이 사이버 레카가 돈을 뜯어냈다는 것이 또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밀양 그 성폭행 사건 여러 남학생으로부터 여학생이 이제 성폭행을 오랫동안 당해왔다. 그것 때문에 밀양 시장도 나서서 이제 뭐 사과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사실은 사이버 레카들이 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를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앞서 롤스로이스 사건에 있어서도 더 이상의 폭로를 막아주겠다라는 형태로 돈을 받았고 이 밀양 사건에 있어서도 성폭력 피해자와는 어떤 협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공개가 되었고 여기에서 다시 2차 가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논란들도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뭐
어떠한 가해자들의 신상 공개를 하는 것이 본인들은 사적 제재다, 뭐 어떠한 사적인 정의 실현이다,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제 유튜브라는 것이 수익 구조가 많은 조회수가 나오고 그리고 슈퍼챗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돈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시스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형태로 사이버 레카들이 빨리빨리 이슈를 선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본인들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또 문제는 항상 사이버 레카가 빠르게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사실인 것도 아닙니다. 이게 때때로는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을 엉뚱한 사람을 지목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형사적으로 봤을 때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명예훼손이 돼서 유죄를 받아봤자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초범인 경우에는 대부분 벌금이 나오는데 유튜버들의 수익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3천만 원 벌금을 낸다고 해도 내가 이거를 빨리 이슈에 선점을 해서 내 유튜브가 더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게 수익 구조상 더 나은 경우들이 그 3천만 원은 그냥 있거든요. 내고 돈을 더 벌겠다 예, 이런 맞습니다. 마음이군요. 왜냐하면 본인은 그냥 개인 사업자 형태로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본인이 벌금이라든지 전과가 있다고 해서 사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처벌 수위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논의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 콘텐츠는 점점 날이 갈수록 자극적으로 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강력한 영향력을 가졌음에도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사실상 그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데요.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유해 콘텐츠에 대한 시정 권고를 할 수 있지만 사후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심위와 방통위 역할이 얼마나 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우리 굉장히 장훈 변호사님께 적극적으로 들어보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는데 입법적으로는 상당히 공백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를테면 이번에 사이버 레카라고 해서 레카 연합 굉장히 부적절한 행동을 했죠. 지금 유튜브의 내규상 어떤 유튜브 생태계를 해치거나 구성원들 그리고 유튜브 제작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에는 수익 창출을 막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후적으로 수익 창출을 해당 채널에서는 이제 낼 수가 없게 되는 제재를 받게 됐는데 지금 이 레카 연합은 수익 창출이 막혀 있는 상황인 것 그렇습니다.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다른 경로로 또 수익을 왜냐하면 뭐 다른 사람의 명의로 계정을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네.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도 5월 달인가요?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버들끼리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게 칼부림으로 번졌고 네. 한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그걸 생중계 형식으로 유튜브에 콘텐츠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 언제 그것을 삭제 조치했느냐? 한 10시간이 지난 뒤였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콘텐츠가 실시간으로 그리고 뭐 녹화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전 세계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하나하나 규제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AI 기술로 규제를 하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게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EU 같은 경우에는 관련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노력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 제기가 있을 때 즉각적인 삭제 조치를 하는지 그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법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은 어떠냐? 관련한 법안이 나왔지만 이제 폐기가 됐고요. 이게 또 언론의 외형을 또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론중재법에 어떤 규율을 받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행 언론중재법에서 유튜브 채널을 사실상 뭐 제소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 절차를 들여다보면 기존 미디어, 기존 매체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언론의 범주에 들어요. 그런데 정말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개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네. 채널들. 아주 뭐 치우쳤거나 정치적으로도 편향이 상당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언론중재법에 이런 규율을 받지도 않습니다. 방통위에서도 할 수 있는 조치가 이 유튜브 본사에 이걸 삭제해달라고 사후적으로 요청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EU 사례를 좀 선례로 참고할 만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난 15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 사이버 레카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 사범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 그 찌양 사건을 계기로 제재 강화에 나선 것 같은데 어떤 변화를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그리고 또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5,500만 원을 받아냈기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을 넘어서 이제 공갈의 네. 범위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자꾸 이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여기에 대해 구속 수사를 검토하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그런데 일단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사회적으로 큰 무리가 있다라든지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은 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들, 이런 공무집행방해 사건들에 대해서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라는 이야기가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런 사이버 레카들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라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또 유의미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 범죄 수익 환수 조치에 대해서 검토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버들이 본인들이 만약에 그냥 단순히 유튜브 상의 그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든지 아니면 허위 사실이 아니어도 명예훼손이 될 만한 것들이 됐을 때 많아봤자 몇 천만 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유튜브 수익으로서 이것이 충분히 감당이 됐을 때는 이걸 계속하겠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유튜브 그 본사에서 본인들의 크리에이터 정책에 어긋난다라는 그 얘기를 하면서 구제역이나 뭐 카라큘라 이런 계정들에 대해서 본인들이 수익을 나누는 수익 정산하는 것을 정지시켜 놓긴 했습니다만 이것은 유튜브 내부의 정책인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법 체계에서 있었던 일은 아닌데 지금 이완석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이러한 허위 사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사실이라도 명예훼손이 될 만한 것들에 대해서 온라인상으로 유포가 되었을 때 여기에 슈퍼챗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광고를 받잖아요. 광고들이 많이 붙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으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범죄 수익으로서 환수하라라고 하면 유튜버들은 사실은 두려운 것이 본인들이 더 이상 수익을 낼 수 없는 것이 가장 두려운 것이거든요. 보면은 이제 구제역이 며칠 전에 검찰에 자진 출두를 했습니다. 네. 자진 출두를 했는데 그때 검찰에서는 아직 조사가 준비가 덜 되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지금 이완석 검찰총장이 구속 수사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라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구제역이 굳이 본인이 찾아간 것이 아닌가라는 법조계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구제역이 검찰에 가서 본인의 폰, 황금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폰을 제출을 하고 왔다라고 하거든요. 네. 만약에 영장을 쳤을 때 검찰에서 여기에 대해서 법원에서 보는 것은 도주의 우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 이 두 가지를 크게 봅니다. 구제역이 본인이 직접 검찰에 출두함으로써 도주의 가능성이 별로 높지 않다는 점 그리고 휴대폰을 스스로 제출을 함으로써 증거인멸의 우려가 낮다는 점에 대해서 그렇군요. 검찰에 어필을 하기 위해서 즉 영장 청구를 막기 위해서 일부러 간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 앞서 21대 국회에서 그 악의적인 허위 사실로 얼룩진 콘텐츠에 대해서 또 규제를 강화하는 법이 다수 발의가 됐었는데 여야의 무관심 속에 자동 폐기가 됐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자, 과연 이번 22대 국회에선 법적으로 좀 어떤 보호 장치가 나와야 할지 두 분의 생각 듣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영상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상담도 상당히 많이 하게 돼요. 제가 변호사로서 예, 네. 그리고 법원에 계신 분께 듣기로는 이게 임시 조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 삭제해달라. 왜냐하면 네. 피해가 너무 확대가 되니까 여러 유튜버들이 기승을 부르면서 이런 가처분 신청을 하는 피해자분들이 상당히 늘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정상적으로 유튜브 생태계가 가동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예요. 피해자를 끊임없이 양산하지 않습니까? 강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최근에 사례만 들더라도 상당하고요. 그렇다면 피해자 입장에서 좀 중심에 놓고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각적인 삭제 조치가 일단 구조적으로 되도록 입법할 필요가 있어요. 유튜버만 믿고 그게 또 한국에 사법권이 잘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해외에 서버가 있기 때문에 당사자를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이 온라인에서 사업을 창출하고 얼마나 많은 수익을 또 한국에서 가져갑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이 운영자들한테 부과하는 게 맞죠. 네. EU 같은 경우에도 또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X, 뭐 여러 SNS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런 곳들에 사실상 강제하는 그렇지 않으면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했거든요. 그런 법적 부과를 이제는 한국에서도 논의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즉시 삭제가 안 되면 또 아까 말씀하신 그 10시간 동안에도 상당히 맞습니다. 많은 시청자가 또 들어와서 그게 네. 조회수를 또 늘리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즉시 삭제가 되는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또 찌양 같은 경우는 오늘 드러난 것은 구제역에게 처음 찌양에 대한 자료를 넘겼던 것이 사망한 전 남친의 그 변호사가 변호사. 자료를 네. 넘겼다라는 것이 알려졌거든요. 그 변호사 입장에서는 본인이 개인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역에게 연락을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냐면 지금 변호사라는 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한변협에서 여기에 대해서 직권으로 지금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만약에 크게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대한변협 내에서의 징계로서 이 변호사 자격에 대한 정지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거든요. 가능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
우리가 전체적인 사회가 이러한 사이버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용이 없는 이런 모습들을 점점 만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서 잠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 회사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뭐 트위터, 지금은 X입니다만 그리고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것들은 어떤 범죄 상황이 발생을 했을 네. 때 우리 정부 입장에서 우리 형사사법기관에서 어떤 협조 요청을 했을 때 제대로 주지를 않습니다. 그 계정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한국 정부에 잘 건네주려 하지 않는 네.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 측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아까 장 변호사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EU에서는 이제 법도 만들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그 업체들과 뭐 사기업이라고 하지만 이 업체들과 좀 더 깊이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어서 정치 현안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오늘 그 해병대원 순직 일주기입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불법 청문회를 중단하라면서 항의 농성을 벌였고 민주당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예고를 했는데 오늘 이 탄핵 청원 청문회 핵심 쟁점과 좀 주목해볼 사안들 무엇이 있었는지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 청문회라는 것 자체의 절차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난달 21일에도 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입법 청문회라는 형태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소환을 했었고 거기에서 어떤 망신 주기식의 이야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당시에도 우리 방송하는 날 바로 그 청문회가 있었던 것으로 네. 기억을 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 관련자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대통령의 탄핵 청원에 대해서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결국에는 지난달에 불렀었던 사람들, 비슷한 사람들 불러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서로 여야 간의 협의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탄핵이라는 것은요. 만약에 법사위에서 이것을 봤을 때 헌법과 법률에 정확하게 위배가 된다라고 하면 그 탄핵 소추안을 발의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이 돼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민주당 내부에서 법률적인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청문회를 한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청문회에 불러서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여야 간에 다 뭐 대부분은 검사 출신인 의원들이 나서서 조사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공수처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있어서의 계속적으로 윽박지르는 모습들 그리고 어떠한 프레임화하는 모습들 뭐 임성근 사단장이 오전에 그 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네.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 법상으로 본인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을 때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떠한 국민들에게 기만을 한다. 그리고 국민들께 왜 석고대지하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프레임화하고 정쟁화하고 있는 청문회는 저는 정말로 오히려 오늘 증인들이 나가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강제 구인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는데 지금 국회 이제 법상으로는 강제 구인의 절차는 없습니다. 뭐 있으면 고발을 해서 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든지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법에 없는 규정을 들면서 계속적으로 겁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에 대해서 여당 측에서 어디까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좀 의문이 있고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선 이제 위헌적이다, 위법적이다 하는데 지금 국회 동의청원이 100만 명이 훨씬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어쨌든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대단히 엄중한 상황이에요. 5만 명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관련해서 국회법을 살펴보면 이 청문 소위를 열 수 있게 되고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법령에 관련 국회법의 근거에서 여는 부분을 국민의힘에서는 위헌이다, 뭐 권한쟁의 심판까지 가져가겠다 하는데 아마 기각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왜 대통령실이 이른바 임성근 구하기에 이렇게 사력을 다했는가가 물음표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사실관계들이 있습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라고 해서 이 이모 대표가 1심에서는 주가 조작으로 유죄를 받았죠. 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 이른바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들어있는 폴더가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최은순 씨 모친이시죠. 이 주가 조작의 계좌가 이용됐다라고 인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음표가 느낌표로 변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대통령실이 아무 관련이 없는 공직기관 비서
비서관실까지 나서서 구명운동에 나섰을까? 그 위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건 사실상 대통령밖에 안 계시는데 왜 그랬을까? 혹시 여사와의 관련성? 이런 부분이 지금 공수처 수사로 그리고 여러 폭로로 그리고 내부 고발자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회는 국회 일을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실체와 관련해서 그리고 100만 명이 넘는 그런 국민들이 찬성을 했던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증인들도 채택을 했던 건데 태반의 증인이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한 고성으로 사실상 원만한 청문회 협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요. 네. 그죠? 네. 오늘부터 당원 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한동훈 후보가 패스트트랙 폭로에 대해서 사과를 했지만 이 사건 기소의 정당성을 묻는 질문에 당시 검찰총장이 윤 대통령이었다라고 답해서 또다시 공방이 벌어졌는데 대통령까지도 거론이 됐습니다. 이번 사안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당대회가 민주당에서 분당대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정말 아니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격화되는 부분들이 네.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보들 간의 어떤 정책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감정적인 싸움까지 넘어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한동훈 후보가 출마를 한다고 했을 때 초반에 나왔었던 것은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사과 문자와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에 뭐 사촌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와 캠프 측에서는 네거티브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본인들의 그 방향대로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오전에 CBS에서의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본인이 말실수였다라고 나중에 사과를 했습니다만 패스트트랙에 있어서 지금 27명의 그 당시에 2019년에 있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의원들 그리고 보좌진들 당직자들이 지금 기소가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0번이 넘는 재판을 하고 있는데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공소 취소에 대해서 검토해달라라는 요청을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이 토론 과정에서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는데 한동훈 후보가 그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은 금도를 넘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이죠. 근데 어제 바로 한동훈 후보가 거기에 대해서 사과의 그 표시를 했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있었던 KBS에서의 토론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오후에 있었던 마지막 토론이었는데요. SBS에서의 TV 토론에서도 본인이 사과를 했었던 건 좀 다른 형태의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 9시부터 이미 투표는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오늘 지난 3차 전당대회보다 첫째 날의 투표율이 한 5%포인트 정도가 좀 낮게 나왔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당원들께서 지금 이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 조금은 좋지 않게 보시는 의미로서 투표율이 낮았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민주당 측 이야기는 우리 장 변호사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첫 토론회가 네. 열렸는데요. 그 이재명 후보의 일극체제 논란과 또 지방선거 공천권 또 행사 여부, 종부세 이런 논쟁이 오갔습니다. 토론회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 또 김두관 후보가 반명, 친노, 친문 이렇게 부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좀 얼마나 지지를 좀 얻을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국면은 너무 뜨거운데 네. 민주당은 뭐 좋게 말하면 차분하고 네. 관심도는 확연히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단독 출마냐 이런 부분이 제동이 걸린 네. 것이고요. 또 김두관 의원도 뭐 대권 가도를 준비하는 그런 중량감 있는 이제 전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쟁점에서 좀 맞붙는 모습을 보여줬던 게 토론회에서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종부세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이 부분 손질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민주당으로서는 수도권 표심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른바 마용성과 관련해서 아파트값이 급증했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역 의원들의 어떤 민원이랄까요? 어떤 의지 같은 것도 있죠. 그런 부분을 헤아려서 이 손질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됐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하나의 또 이렇게 상징성이 있는 그런 정책이다라고 해서 또 어떤 정책을 갖고 각을 세워줬다는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아무래도 뭐 일극 체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방 선거와 관련한 어떤 공천권 행사를 위해서 나온 거 아니냐라는 네네. 반격이 있었지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당원 당규상 대선을 출마하는 후보는 당대표에서 1년 전에는 내려가기 때문에 시점상 그렇지 않다라고 해서 뭔가 국민의힘에 견주어서는 비교적 차분하지만 그래도 정책 선거 위주로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여심저격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강 변호사님 머리 스타일이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는데 무슨 뭐 네. 심경의 변화가 또 있습니까? 아니, 날이 너무 더워서 날이 네. 너무 더워서. 앞으로 좀 네. 너무 덥지 않고 너무 비 많이 오지 않아갖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네. 네, 스타일 변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